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고 있죠. 오늘도 용감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진짜 두 사람이 센 취재를 많이 했는데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취재 편의점에서만 들을 수 있는 단독들 일사천리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형광 겸공 기자 그리고 이정주 CBS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가 지금 뭐야 개만도 못한 잘 쉬고 오셔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네. 그냥 제가 늘 그 김준일 씨 얘기를 해요. 네. 김준일 평론가가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운동하는 날 그 위에서 원반인가? 뭐가 떨어져가지고 발을 다친 거. 안 하던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준일이 늘 얘기해요. 일이나 해.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우리 팔자에. 저도 그냥 일이나 해야 되는데 괜히 쉬다 와가지고. 여러분 근데 에어컨 바람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든 콧물을 좀 정리정돈을 해보려고 아침에 약도 먹고 했는데 안 되네. 수습이 안 되네요. 최대한 오늘은 저를 카메라로 잡지 마시고 이 잘생긴 두 분을 좀 많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취재 편의점을 애정하고 응원해주시는 광고주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입니다. 눅눅한 공기 축축 처지는 몸. 장마철엔 잠들기도 개운하게 일어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벨라잇 한 알로 무너진 수면 루틴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00% 식물성 멜라토닌과 순한 성분 배합으로 편안한 숙면, 상쾌한 아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요. 주로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연령이 많이 올라갈수록 스마트폰을 또 많이 보실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내 최초 적포도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 멜라토닌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인 합성 멜라토닌과 차원이 다른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퇴근하시고도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직장인 여러분, 갱년기 증상에 잠 못 드시는 분들, 그리고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 이런 모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잠들기까지 2시간씩 걸려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눕고 20분 안에 잠들어요. 그리고 3-4시간마다 밤에 잠에서 깨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벨라잇 덕분에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잡니다. 최근에 올려주신 구매자 리뷰 소개해드렸습니다. 웰스앤헬스가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립니다. 여기에 체험분 일주일치를 추가로 챙겨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주일치 드셔보시고 이거 괜찮다. 그러면 계속 쭉 두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을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 증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들고 계시네. 어쩌면 두 사람 광고 요정, 광고 천재들이야. 아니 선배가 힘들어하시길래 이거 빨리 좀 들어야겠다. 네. 아니 여기 활기찬 내일이라고 써있는데 두통사면 하나 더. 네, 두통사면 하나 더. 너무 고맙습니다. 필요한 제품이 맞아요. 광고가 들어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거든요. 잠 못 자가지고 잘. 맞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네. 취재 많을 때 센 취재할 때 불안해가지고 맞아요. 잠 못 자고 그리고 또 꿈도 많이 꾸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어딜 뛰어가 계속 뛰어. 왜 그런지 알 수 없어. 저 브레이크를 그렇게 밟던데 자꾸. 그래? 자면서. 그만 쓰라는 얘기인가? 자, 두 번째 소개할 광고는 글루타셀. 박형광 맞춤형. 저는 제가 나올 때 나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형광 기자를 글루타셀 모델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예민한 여름 피부에 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글루타셀 스프레이 소개하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때도 좋지만 무더운 여름에 햇빛에 노출되거나 땀으로 인해서 피부가 민감해지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는 선크림으로 피부를 보호하시고요. 외출하시고 댁에 돌아오시면 글루타셀로 피부를 진정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땀과 더위로 자극을 많이 받은 경우에 찬물로 싹 씻고 산뜻하게 글루타셀을
팍팍 뿌려주시면 자극받은 피부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땀만 나면 긁어대는 아이들부터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땀과 햇빛이 민감한 피부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진다면 글루타셀을 시원하게 뿌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름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과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 어입니다.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광 기자가 원래 잘생겼는데 요거 뿌리고 더 좋습니다, 잘생겨진 이거. 것 같아. 좋아요. 진짜. 여름에 네. 특히나 이 열감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피부 진정에 아주 좋습니다. 네. 박형광 기자님 너무 귀여우심. 다소곳한에 찹찹 바르는 박형광 기자. 박형광 기자님이 글루타셀 모델이심. 네. 박형광 기자가 산 증인이죠. 홍조가 다 사라지셨으니.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모델로 한번. 네, 찹찹. 이게 찹찹. 네, 너무 재밌다라는 아니 생각이 근데 이건 듭니다. 진짜 임상 효과를 우리 박 기자님이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죠.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동접 많이 안 넣고 있어요. 예, 많은 좀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부터 단독 릴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 박형광 기자가 한 거예요. 평양 무인기 단독. 그쵸, 예, 제가 계속 진짜 하고 이게 있습니다. 예. 만약에 MBC 기자였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게 또 됐을 텐데 서러움을 이상하게 겪고 있습니다. 서러움을. 경공에서 보도를 하니까 이게 확산이 안 돼요. 예,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토마토만 하더라도 이게 확산이 세게 됐는데 이 경공을 어떻게 할 예, 것인가. 아직 언론으로 이제 봐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다. 이게 매체 파워가 같이 가니까 참 어렵다. 너무 솔직한가? 아니 또 받았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 레거시 기자지만 저희 박 기자가 기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맞아. 일단 아직 네이버 맞아. 네이버 맞아. CP가 아직은 그게 맞아, 되게 맞아. 네. 네이버 다음에 기사가 그쵸. 걸려야 돼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그런 걸리면 애로가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안 걸리면 굉장히 어렵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든 돌파하는 걸 사장님께 한번 말씀을 좀 해줘 보시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사실상 매주 단독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또 기사를 썼어요. 네. 예. 소개해 주세요. 일단 그 지난 기사부터 해서 쭉 이제 연결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15관저 그러니까 지난 10월 3일과 지난해 10월 3일과 8일에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띄웠는데 평양으로 그 좌표가 15관저 김정은 관저였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쓴 거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 이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5관저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좀 이 확산을 위해서 김병주 의원님이랑 좀 합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김병주 땡땡으로 엄청 나왔어요. 뭐 MBC 근데 라디오 출연.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희가 부족한 매체 파워를 그렇게 채워 나간다. 스피커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취재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김정은 관저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15호 관저. 그냥 15호 관저라고 그 해서 제보자가. 네.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도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게 김정은 관저였어? 하고 다시 여쭤보니까 예. 맞다고. 와. 그제서야 이제 확인해 주더라고요. 맞다고. 군인은 군인이네요. 군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취재가 진짜 힘듭니다. 군인이라서 참 이게 명확하게 얘기도 잘 안 하시고 그러네요. 예, 기밀과 관련된 건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해 주시고 힘듭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처음에 10월 3일 날은 좌표를 찍어서 줬다. 근데 그 좌표를 지도에 찍어 보니까 그게 김정은 관저 바로 근처더라. 근데 10월 8일에는 그런 성의도 없었던 거예요. 야 15호 관저에다 투하해. 무조건. 네. 어. 그래서 15호 관저 구글맵에 찾아봤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아. 김정은 관저였다. 네, 그래서 가서 투하시켰다. 그래서 예. 두 차례에 6대를 보냅니다. 6대. 근데 한 대 무인기 한 대당 삐라가 600장 정도 들어가요. 최대. 네, 예. 그래서 500에서 600장 정도 실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김정은 관저 위에다가 삐라를 3,600장 정도 뿌린 거죠. 네, 저는 이게 되게 대단하다 놀라웠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네요. 이거는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근데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김정은은 왜 참았을까? 왜 참았을까? 근데 저는 처음 추측하기로는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이 정보력이 좋아서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내란 계획을 미리 알고 도발에 응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엔. 의도된 도발이니까. 네,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정세현 장관님이랑 통화를 또 한참 정세현 하고 장관. 들어왔는데 정세현 장관님이 제 그 추측을 보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사실은 북한이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렵고 열악하고 지금 5주년 계획 개발 5주년 계획 마지막 연도예요 이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를 채워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궁핍한 상황인데 저 남한의 도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발에도 응한다면 이게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 지금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이. 그런 위기감에서 도발에 응하지 못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분석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그냥 진짜 도발 정도의 수준에서 한 건가? 그런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확한 상황을 짚을 수 있는 참모진이 윤석열 정부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우리한테 포를 쏘거나 뭐 도발을 굉장히 강하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한국에서 보내는 이 맥락 없는 무인기는 남조선의 일이다. 국내 정치용이다. 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 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렇죠. 네. 김정은도 민생을 하려고 맞습니다.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지 민생을 않습니까?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렇죠. 민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 네. 정권이 무너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까지 대응하기가 수월치 않았던 거다. 천운이죠. 네, 천운이죠, 진짜. 저희한테. 네, 정말 그거 아니었으면 전쟁이 안 나는 게 이상한 수준으로까지 도발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라든가 아파치 헬기 저공 비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연평도의 그 또 포 사격 이런 거 보면 종합을 해볼 때 이거는 날 좀 봐봐부터 시작해서 쳐라 이러고도 안 칠래. 한 대 때려줘. 때려. 뭐 때려달라 거의 이거예요. 이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정황을 지나온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새벽에 쓴 기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엄 이후에 네. 내란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그 드론 사령부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드론 사령부 내에서 그 10월과 11월 세 차례 비행이 있었는데 그 비행을 담당했던 비행 반장들을 성비위 문제로 징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까? 예. 오. 확인이 된 겁니다. 성비위라는 사건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제가 여기서 세 분인데 네. 제가 좀 취재원 보호차 다 말은 못하는데 네. 한 분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이 성비 사례라고 하는 게 저녁 자리에서 어떤 신임 하사가 여성 하사가 들어왔는데 그 여성 하사가 또 다른 성비 문제로 다른 소대 그 반장 비행 반장을 내치려고 한다. 그런 걸 계획하고 있대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A 비행 반장이. 그러니까 그게 그 성비위,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징계를 시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이상하죠. 예, 근데 군대에선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또 하는 일 같은데. 징계가 시도가 되는 날짜가 지난해 12월 30일인데. 일종의 소문을 전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 근데 사람 앞에서 한 말이에요? 아닙니다. 없을 딸을? 때? 없을 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약간 좀 안 좋게 극단적으로 보더라도 네. 뭐 예를 들면 음해성이거나 그렇죠. 뭐 소문 요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네. 성비는 아니죠. 성비는 그게. 성비는 아니 성비라고 보기 힘들죠, 굉장히. 음해라고 말하면 뭐 그럴 수 있는 그렇지.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시점도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29일 날 있었던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네. 이것을 12월 30일이 돼서
징계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있고 난 뒤에. 예. 근데 예. 이분은 무혐의가 났어요. 그 혐의에 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군인으로서는 명예의 흠집이 엄청난 흠집이 나는 거거든요. 내 평생의 군 생활을 그렇죠. 부정당하는 그리고 나는 국가가 시켜서 위험한 비행을 시도했는데 그것에 대한 표창을 주거나 칭찬을 하지 못할 망정 성비라는 이런 오명을 씌워서 내친다라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감추려고 한 그렇죠. 거 아닌가라고 보이는 장면이고 그리고 하나 더 황당한 거는 그 저녁 식사 자리에 또 다른 비행반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반장은 사실 못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성희롱 발언을 못 들었다. 그리고 그 피해를 호소하는 어떤 신임 간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차 가해로 지목됩니다. 2차 가해로 징계가 시도가 돼요. 근데 그 징계위원회에 불회부됩니다. 그러니까 3명 다 비행에 참여했던 3명 다 이런 징계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분은 지금도 징계 아직 혐의를 벗지 못해서 네. 이거과 관련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박형광 기자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기자들이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JTBC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은 추미애 의원실의 제공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무인기 제작부터 북한에 보복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증언이 처음 나왔다는 건데요. 국방부 관계자가 추미애 의원실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2023년 1월 4일 무인과 관련한 회의를 당시 대통령이었던 내란 속의 윤석열이 직접 회의 주재를 하면서 경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김용현 경호차장, 김승겸 합참의장, 엄동환 방사청장 등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참석자들이 방어 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얘기하는 건 방어 체계가 아니야. 이런 건 다 시간 낭비야라고 하면서 이종섭 장관을 엄청 깬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이 많이 났고 그리고 엄동환 방사청장은 회의 도중에 쫓겨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무인기를 5대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드론 요격하는 게 가능하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1000대 만들지 말고 100대씩. 그러니까 성호 엔지니어링 통해서 86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100대가 더 추가로 들어오고 또 100대가 그래요? 추가로 100대씩 들어와요. 진짜? 진짜로. 100대 정도씩 만들어 보고 시험도 하고 순차적으로 만들어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소프트 테러이기 때문에 정식 구매보다는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 떨어뜨려도 보고 폭파시켜보는 시험도 하고 계속 다양하게 해봐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서 드론이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드론 이런 표현을 제안을 하니까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왜 기립박수를 치죠? 각하 너무 훌륭하십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이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왜냐면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지시. 어디서 구매하지 말고 네. 우리가 연구 개발해라 이거잖아요. 직접 만들어. 이거는 제가 취재하는 부분과도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좀 취재를 더 해가지고 네, 다음 주에 다음 주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관련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국방부에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가 추미애 의원실로 토스를 한 겁니다.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폭로가 김태호 가능성이 이제 점점 이제 폭로전이 시작되는 네, 거죠. 서로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15호 관저로 날리고 뭐 남포 침투하고 뭐 이렇게 했던 비행 담당했던 반장분들 이것도 이제 범죄 가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분들은 처음에 명령을 하다 받았을 때 굉장히 들떴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 오물풍선에 대응해서 이 명분이 그거였어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서 우리가 작전을 펼치는 거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최정예 멤버라서 그렇게 임무를 주는 거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갈 때만 해도 2번 정도는 의심을 하지 않았대요. 이것이 내란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근데 평양에 갔다가 그 이후에 11월 13일 남포로 보냈을 때 그때는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 또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는 게 군인의 임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약간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가담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는 그 북한의 무인기를 왜 보냈을까? 네. 이제 관련해서 특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평양에 그 드론을 날렸던 10월 11월 전후에 명태균 게이트가 확산이 되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특검법, 김건희 그렇죠.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일련의, 그러니까 본인들의 비리와 비위 사실을 좀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북한의 무인기까지 김정은의 소위 얘기하는 관저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관저 맞습니다. 관저까지 타겟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었다.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그 참석자들로 보이는데 관련된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한 수사 속도가 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순간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문고리 잡고 감사합니다. 버티고 있다. 안 나와. 나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버티고 있다. 에어컨 틀어달라 이거죠. 어떻게 어쩔 수 없습니다. 조사실까지 끌고 나올 수 있을지 서울구치소의 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만 박 기자가 저도 현장 취재하지만 이 기사는 진짜 대단한 기사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선민 그러니까 장인커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국방부 기사나 이런 거는 의원실발로 나와요. 맞아요, 어려워요. 직접 취재 잘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보통 우리가 이제 끼고 취재한다고 하는데 국방위 의원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국회가 당연히 그 행정부에 대한 감사권이 있고 그리고 입법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엑셀 만들어서 요청을 해요. 이제 빈칸을 만들어 놓죠. 몇 년도 뭐 무인기 뭐 몇 대 들어왔냐. 그래서 보좌관들이 그걸 채워달라고 하거든요. 내지는 그걸 저희가 써서 주기도 해요. 요거 채워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부처에서 정보공개 청구하기 전에 주기도 하고 또 안 주면 나중에 이게 이제 감사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의원실이 움직이고 좀 더 쉽게 해서 의원실이 확보한 걸 방금 그 기사처럼 뭐 JTBC가 못 썼다는 게 아니라 통상은 그렇게 가요. 추미애 의원실 확보를 하고 스피커로서 이제 제의를 컨택한 거죠. 근데 메인은 추미애 의원실이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냉정히 봤을 때는. 근데 그렇죠. 박 기자는 지금 박 기자가 본인이 접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직거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자예요. 네. 엄청난 민원 그렇습니다. 기자예요. 그렇게까지는 진짜.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제보가 와도 제보를 확인하고 그렇죠. 크로스 체크하고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뭐 우리가 드론 작전 사령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사를 지금 연속 보도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고 군인 진짜 취재는 존경합니다. 처음 했는데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그쵸. 이 연락도 잘 안 되고 음. 시간대도 굉장히 늦은 시간에 만나야 되고 네. 한 번 만나면 또 길게 네. 보기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이 박형광 기자의 그동안 취재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신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가 있고.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에도 연락을 좀 주시면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한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여기 직접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만나기도 하고.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정주 기자가 또 특종을 했어요. 네. 김건희 문고리 3인방. 전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하이브에 도대체 누가 취직을 했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난 주에 저는 사실 방시혁 의장이나 하이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없죠. 원래는. 죄송한데 뭐 방탄소년단? BTS도 뭐 그냥 누군지 잘 제대했다길래 몰라. 요새
네. 그래, 군대를 갔다 왔구나. 아주 훌륭한 젊은이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생각을 그래서 하지. 저도 뭐 하이브 미니진 뭐 이런 거만 네. 생각하고 네.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한때 이제 하이브에 들어갔다가 주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네. 뭐 저의 탓이죠. 네. 저의 탓인데 제가 이제 상투를 잡았다가 약간의 손실을 보고 나서 네. 제 기억 속의 하이브는 그냥 뭐 나의 그냥 아픈 손가락이다. 뭐 몇 푼 아니지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하이브 쪽에서 그 제가 기사를 쓰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 기사를 제가 좀 쓰고 있고 쫓아다니고 있죠 계속. 네, 그럼 네. 이제 물밑에 쫓아다니다가 하이브가 중간에 이제 돌부리처럼 나온 거예요. 어. 나와서 어허. 이제 사실 이쪽 이 기사 쓰고 나서 이쪽 대관과 홍보팀하고 조금 신랑이가 있었거든요. 네. 신랑이 몇 번 있었는데 결론 말하면 이제 해명을 저한테 하는 게 이쪽은 이게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하이브에 최근에 국회 대관팀이 한 명이 채용이 됐어요.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인데 그 40살 초반입니다. 이제 39이나 40 정도 돼요. 네. 근데 남성인데 하이브 대관팀이 뭐 제가 여기서 액수 말하긴 그렇고 돈 많이 주거든요. 억대. 억대? 예, 업계 대우가 괜찮아요. 어. 하이브가 뭐 국내 최고 엔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영업이 이런 것도 1년에 뭐 몇천억씩 나는 회사라서 몇백억 이상 그리고 매출은 엄청나요 진짜로 조 단위로 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큰 회사니까 글로벌 소위 말해서 아티스트 많고 대관팀도 국회 많이 운영해요. 네. 네, 그래서 국회 대관팀에 가서 누가 새로 왔다고 하면 소문이 빨리 납니다. 네, 여기서 근데- 여기서 대관팀은 대관입니다. 네. 그렇죠. 어, 네. 관을 들리는 상대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네. 대할 네. 대관. 네. 근데 이제 제 첩보에 걸렸죠. 명함을 엄청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근데 명함을 뿌리면 보통 이제 뿌리산에 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건희의 오른팔 이미 이름이 나요. 조영경 행정관. 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최재형 목사가 그 디올백 갖다 주러 갔잖아요. 네네네. 디올백을 주고 영상 찍으면서 나올 때 문 예. 앞에 서 있던 사람. 아 디올백 문 앞에 서 있다. 예, 그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최재형 그러니까 목사가 최측근인 거죠 정말. 그렇죠. 물리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 김건희의 오른팔이 이제 3명 있었죠. 그 당시에 이 조모 행정관 그리고 유모 행정관 지난번에 이제 샤넬백 그 교환했던 그분 그리고 이제 정모 행정관 정지원 이 3명이에요. 조영경, 유경옥, 정지원 이 3명이 이제 메인인데 어차피 뭐 이름 특검이 다 나왔으니까. 근데 이 조영경 행정관의 남편입니다. 그분이 그 하이브에 네. 들어갔던 사람. 이상하죠. 예. 예, 그리고 둘 다 이제 의원실에 같이 근무할 정도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쪽에 있을 때. 근데 이 남편이 그 이전에 어디 있었냐면 최근에 그 하이브에 이제 대관팀에 들어갔는데 7월 2일 날. 7월 2일 날 최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2주 전에. 예, 2주 전에 들어갔다가 그 조영경 행정관의 남편인데 뭐 남편하고 아내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행적이 그게 아닌 게 이 남편이 하이브에 7월 2일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어요. 3급. 그 이제 정책보좌관 3명이거든요. 네. 네, 2, 3, 4급 3명을 채용하는데 이 전에 장관이 지금 박상우 장관인가 그렇고 공무원 출신이고 이전에 원희룡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부 그쪽도 양평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취재해 보면 알죠.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보통은 의원실 사람들이 가요. 그러니까 원희룡하고 맞아요. 네. 아는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가죠. 네. 네. 그리고 거기는 어차피 의원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분위기라서 거기 공무원들 잘 안 치지 않아요. 그래서 선임 후임 간에 그 안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 아는 네, 거죠. 3명이 하고 3명이 이제 우리 그러면 다음에 우리 경기지사 나갈게. 그럼 그다음 누구 오잖아요. 그럼 장관 정책 보좌관은 그 다음 사람이 와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야, 이 다음에 누구 온대. 뒷자리까지도 알아. 그럼요. 내지는 알선도예요. 그럼요. 너 이번에 여기 올래? 나 네. 나가니까 너 들어와. 그렇죠. 뭐. 그게 정무직에서 그리고 장관 정책 보좌관 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도 시키고 돈도 많이 받고 본인에게도 커리어도 되고. 그래서 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그 장관이 정무적인 어떤 대통령의 신복이 가면 그 아랫사람을 키워줄 때 보내는 자리예요. 그렇죠. 보좌진들이 굉장히 탐내하는 그렇죠.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함부로 아무나 못 갑니다. 네. 사실 의원 보좌관하고는 또 급이 달라요. 맞아요. 예, 전체 예산을 쓰는 이제 몇 조 단위 쓰는 그 장관 정책 보좌관이기 그럼요, 때문에 이게 인사에 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부처에서는 발발 떨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얘기 들었는데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기초단체장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짱이죠.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 뭐 꼴랑 한 10명 정도 보좌진 있는데 공무원 한 4,000명 있는 데서 일하면 이게 덩어리가 다르다. 아 그럼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겠다는 그죠. 엄청 많더라고요. 예. 네, 파워도 세고. 그러니까. 돈을 집행하는 네.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수도권에 예. 인구 100만 도시가 많아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국토부는 또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거쳤는데 여기 아무나 가는 자리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 조영경 행정관 남편 이분이 2024년 3월달에 갑니다. 3월달에 가서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있었죠. 최근에 취업 심사 받고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로 가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이죠. 뭐 왜? 예, 정책 보좌관 자리는 제 취재원들 하는 말로는 처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영경 그 행정관의 남편, 조문 남편 김모 씨거든요. 김모 씨가 누군지 몰라. 예, 제가 거기 근무했던 사람 물어봤거든요. 혹시 김모 씨 아는 사람이니까 아니 그 보통 꼬리표 달고 온대요. 뭐 예를 들면 너는 뭐 건진법사, 누구 라인 누구 라인. 너는 뭐 장재원 라인, 너는 뭐 이철규 라인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달고 오거든요. 이 자리는. 근데 이 김모 씨가 왔을 때는 몰라. 누군지 몰랐지. 왜? 김건희니까.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김건희 조모 행정관, 오른팔인 조모 행정관 이렇게 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냐면 암흑 속에서 내리 꽂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꽂을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원래 좀 애매한 권력자. 잔바리들이 네. 보내면 알아요. 근데 진짜 V제로 무인기처럼 보내는 거지. 관저 15호에. 스트레스. 예. 그 무인기처럼 소리 안 나게. 그건 의도적으로 나 죽여달라 하는 거고 이거는 진짜 무인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자리를 거치고 이번에 하이브로 온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뭐 하이브 갈 수 있죠. 근데 저의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취재를 하다가 입사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여기저기 취재를 해서 막 물어보고 있었어. 하이브에 큰 리스크가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하이브 쪽에서 7월 9일쯤에 자르는 거예요. 아 취재가 들어가자마자. 제가 취재하는 것 같아서 한 거야. 저게 잘 보시면 일주일 만에 급취소 하잖아요. 제가 저기다가 너무 짜치니까 제목에 안 썼는데 취재 돌입하니 급취소 이렇게 쓰려다가 사실은 아니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체크하고 예, 예, 예. 써야 되는데. 제가 취재해서 취소한 아이, 거예요. 정의 구현을 한번 하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정 선배가. 잡지 같은 거 그렇게 딱 하는데 그렇죠. 아쉽네. 저도 네. 뭐 이렇게 약간 썬데이 서울 이렇게 해서 썼는데 저기 칸이 부족해서. 네. 근데 저 기사를 보면 마치 취재하고 나서 그러니까 취소하고 나서 제가 취재한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선우가 바뀐 거예요. 제가 먼저 취재를 했어. 그렇구나. 취재 돌입하니까 갑자기 자르더라고. 야. 아 효능감 있네요. 야. 예. 예. 아니, 이럴 때 물론- 취재할 맛이 좀 나죠. 이게 약간 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예. 실업률 0.001% 예. 높였는데 예. 이분은 정무직 자리예요. 어. 여기는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걸 했더니 이제 하이브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오. 네, 연락이 와가지고. 반론하겠다. 예, 자기들이 이제 그거 한번 해봐라. 네, 방시영 나와라.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저거를 네. 처음에 취재할 때 하이브 쪽에 연락을 했죠. 기사를 다 써놓고. 그렇죠. 예, 네. 제가 취재도 마지막 확인하려고 하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른 거야. 아. 제가 취재했을 때는 근무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야 이종주가 들어왔네 빨리 잘라 해가지고 꼬리 자르고 마지막 확인할 때 안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다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확인 안 해주더라고. 아. 저는 다 아는데 네. 그러면 질문 하나 했어요. 며칠 날 입사했고 며칠 날 퇴사했습니까? 아. 근데 그걸 확인 안 해주는 거야. 그치, 아. 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확인해 근데 줄 수 이분은 없다. 사인이 아니라 네. 국토부 장관 정책 보좌관을 한 사람에서 공인이에요. 음. 취업 심사 대상이었거든. 공인이면 기자가 이걸 물어볼 수 있고 네. 공인이 때문에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반 사람들 확인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 와이프가 김건희 오른팔 아닙니까? 네. 공인 중에 공인이지. 충분히 그래- 이상하죠. 네, 의심할 수 그래서 있죠. 예. 국토부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취재원들이 아 이거는 이 사람의 능력으로 온 게 아니다. 온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아마 미션이 있어서 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혹 중에 하나는 제 이제 취재원들은 어떻게 의심하냐 얘기를 딱 들어보고 국토부 양평 담당 아니었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네. 근데 양평 고속도로를 이제 그 전단에 컨트롤했던 사람은 원희룡이잖아요. 네. 원희룡이 23년 말에 나갑니다. 그렇죠. 예, 뭐 총선이 뭐니 어디 한번 해보려고 나가고 그 자리를 공무원인 박상우 장관이 앉아 있어요. 박상우 장관의 그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그 공무원인데 양평 이거 덮으려고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한 명 붙여놔야 돼. 네, CCTV 그게, 하나 붙여놔야 돼요. CCTV. 김모 씨다. 그렇죠. 그러면 간이용 CCTV로 누가 좋을까? 근데 양평은 티 안 나고. 네, 양평이 누구 일이죠? 김건희의 일이잖아요. 그러네.
근데 김건희의 오른팔에 남편을 붙이면 네. 딱 떨어지죠. 그러네. CCTV로. 아. 바로바로 직보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추정한 게 아니라 제 취재원들이 추정해준 거예요. 그거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CCTV 붙여놨다. 네,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가 보시면 네. 그 나중에 총선 때 막 난리 났는데도 네. 생각보다 세게 안 터지잖아요. 그때까지도 예. 내부 고발이 나오진 않아요. 아. 원희룡 때는 원희룡이 그립을 잡고 있어서 그랬다 칩시다. 네. 근데 원희룡이 나간 다음에 네. 내부 고발이 나올 뻔 하거든요. 네. 근데 총선 이후에도 총선이 폭망했는데 양평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특검 들어가니까 나오는 거지. 아. 사실 그때까지는 국토부에 내부 입막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CCTV를 달아놓으면 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음흠. 하는 그런 용도 아닐까. 네.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죠. 이건 이제 나머지가 특검이 밝혀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끝나고 이제 김건희 특검을 하니까 이 김모 씨가 하이브로 가잖아요. 네. 왜? 이제 특검이 들어가고 양평 사건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사람이 하이브로 가니까 하이브 쪽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저한테 이제 확인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기자님 우리가 바보입니까? 지금이 김건희 특검 들어가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끈 떨어졌는데. 우리가 다 끈 떨어진 김건희를 이렇게 이 라인을 이렇게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일견 들을 때 말이 안 되네요. 근데 왜 하셨어요? 저는 질문이 그거예요. 네. 아니 말이 안 된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왜 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뭐냐면 거기서 이제 저는 뭐냐면 선수끼리 왜 이러냐 이거야. 이거를 일반 연예부 기자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정주는 안 되지. 안 되지. 아니 저는 이제 그래서 아니 그 이제 대간 그 홍보팀한테 팀장님 죄송한데 우리 시간도 없고 선수끼리 왜 그럽니까? 솔직히 딱 까놓고 갑시다. 네. 그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 멘트는 알겠어 나도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취재원들한테 들었던 말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홍보팀은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대간팀은 모를 수 있어요. 하부 조직은 모를 수 있죠. 이 사람이 조영경 남편이었다고? 우리 모르고 뽑았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 당신 단계에서는 그럴 수 미안한데 당신 단계에서 그럴 수 있다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보란 게 그런 거니까 당신 단계에서 그럴 수 있는데 방시혁 의장이 몰랐을까? 진짜로 몰랐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을 통하지 않고는 의장님이 모를 수밖에 없다 하길래 아니 이거 미안한데 당신 뭔데요? 정말 내가 미안한 표현인데 당신 국정원이냐고. 아니 당신이 뭔데 오너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내지는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왜 장담하냐고. 나는 생각이 다르다. 네. 진짜 모르겠다면 더 이상 얘기 안 되니까 빠져라. 통화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나의 추정을 얘기해 주자면 나는 하이브 정도 기업이면 몰랐을 수가 없다. 글로벌 엔터사가 조 단위 매출 내는데 방시 의장이 이걸 몰랐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대간팀을 하는데 그 앞전 스펙이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니까요. 방시혁한테 물어보고 전화 달라고 하죠. 이거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국제전화 다 돼요 요새.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카톡 얘기했어요. 전화도 돼. 아예 얼마나 좋으면 돼요. 다든지. 아니, 그래서 사실 그럼. 그 얘기해서 홍보팀이 이제 그 얘기하길래 그러니까 죄송한데 팀장님 비키시고 방시혁 의장한테 지금 물어보겠다. 모르셨는지 아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뭐 대답이야 몰랐다고 하겠죠. 근데 그 몰랐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알고 모르고는 내가 당사자한테 물어볼 테니까 여기서 무슨 방 의장이 몰랐니 마니 왜 대리 답변하시냐고. 당신이 독심술가냐고. 그 방시혁 의장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얘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사안을 보는 제 취재원들도 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알고 뽑은 거다. 알고 뽑. 그렇죠. 그래, 모르고 어떻게 모르고 어떻게 뽑겠습니까? 뽑아. 네. 이거는 상식을 배반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 방시혁 의장이 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리고 뭔가 미션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무슨 부탁이 네, 있었겠죠. 또는 뭐 갚을 빚이 있거나.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검이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그만뒀기 때문에 취재가 들어가서 그만뒀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사실 명확한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네. 하이브가 조금만이라도 정무적인 판단했으면 그만두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쵸. 사실 그치. 정치부 취재를 처음 당해보니까 처음 당해보니까. 바로 잘라버리자. 아, 뜨거워.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메시지라는 거를 잘 판단을 못한 거죠. 우리 네. 박 기자가 정확히 지적한 게 제가 네. 왜냐면 사실은 이 분이 제가 취재가 들어가서 계속 다녔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기사 쓰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 우리는 공식 절차에 밟아서 찔릴 게 없다. 그냥 공식 밟아서 공식으로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자님? 우리 이 사람 그냥 능력 좋아서 다니게 할 건데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아니, 없지. 그러니까 또. 뭐
아니 내막은 뭔지 몰라도 그러네요. 뭐 이게 어쨌든 뭐 김건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연좌제가 있습니까? 현대사회 연좌제가 있어요. 와이프가 좋아. 김건희 오른팔을 칩시다. 그래서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저는 오른팔이 이 사람이 맞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몰랐고 능력만 보고 뽑았다. 어쨌든 간에 연좌제는 아니기도 이 사람 보고 뽑았다. 이러면서 쭉 이 사람을 채용했으면 채용을 유지했으면 제가 기사 쓰기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잘랐잖아요. 자르니까 기사가 딱 되는 제가 거지. 자르는 순간에 기사가 걸렸다. 딱 되는 거지. 예. 걸렸다. 이거 얘기 되네. 왜 잘랐어요? 그래서 왜 잘랐냐고. 선희님이 정치부의 기자의 촉은 대단하구나. 예, 아까 보니까 그 저 이정주 기자의 취재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분이 있는데 책일섭님이 이정주 탐사 전문 기자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의견. 좀 저렇게 저도 무인기하고 이런 거좀 떼나는 나오고 있는데 짜치게 지금. 아닙니다. 아니 근데 너무 진짜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대중이 궁금해하는 진짜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주목도가 이건 엄청 높아요. 확실히 내가 보기에 오늘 제목은 하이브야. 맞아. 하이브가 싹이지. 하이브가 짱이지. 하이브. 아니, 그리고 하이브 방시혁이 방 제목이야. 의장님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그래서 후속보 저는 원래 아까 말씀한 저는 BTS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요새 팬시한 어떤 보이그룹에 대해서 그냥 대중매체로 아는 거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히나 하이브는 제가 주가 손실 본 이후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제가 이걸 취재하다 보니까 더 큰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금융당국이 고발하거든요 검찰에 방시혁 의장. 방시혁을? 이미 지난주 나왔죠 증선이 증권선물위원회 네. 그 금융위 산하인데 여기가 지금 주가 조작 그 사기 거래 혐의로 지금 방시혁 의장은 고발한다고. 진짜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일반인들 잘 모르시죠.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검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방시혁 의장이 이거 IPO 상장할 때 그러니까 하이브를 그 주가 상장할 때 어떤 짓을 했었냐면 이게 금융당국의 지금 고발 고발 개요에 나오거든요. 고발 내용이 이거예요. 혐의가 뭐냐면 하이브를 원래 비상장 회사를 상장할 때 기존 투자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상장을 안 할 거라 말합니다. 네. 상장을 안 할 거라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고 있었죠. 상장 안 하구나. 근데 그 방시혁 의장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모펀드에다가 우리 상장 안 할 거니까 여기다 좀 팔아. 여기다가 이 주가가 만약에 1,000원이었다. 그러면 한 1,200원 줄 테니까 여기 조금 더 쳐줄 테니까 여기다 팔아. 라고 했는데 주식을 팔라는 거죠. 이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로 주식을 넘기자마자 상장을 합니다. 그 상장하니까 뭐 10배 쓰면 빡 오르잖아요. 빡 오르는데 이 사모펀드가 방시혁 의장과 관련된 지인이 운영하는 거래요. 여기서 방시혁 의장한테 일종의 피로 2천억에서 4천억인가? 지금 이제 액수는 왔다 갔다 해요. 몇 천억을 공식으로 줘요. 결국은 이 하이브의 미래를 보고 초기부터 투자했던 투자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이득을 쿠션을 쳐가지고 방시혁 의장이 먹은 거예요. 한 4천억 정도를. 진짜 나쁘다. 이게 맞으면. 지금 이 사기 거래 혐의로 지금 금융당국이 보는 혐의예요. 이걸로 증선위에서 이 사안을 지금 파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맞나? 그러면 이 사안 기존 주주들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상장 이후는 얼마나 차익이 났는지. 아니 그 돈 없어도 돈이 많으신 분 아니에요? 많죠. 근데도 그러면 사모펀드에 넘겼을 때 이게 정식 계약인지 아니면 이게 법적 이상이 없는 건지. 근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사기 거래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딱 스크럼이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이 증선이가 이거를 이번 주에 고발해요. 검찰에. 증선이가 고발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네. 제가 그 증선이도 취재해봤죠. 오. 취재해보니까 정치분 줄 알았더니 연예분. 사기 사건 전문이. 저는 사실은 김건희밖에 관심이 없어요. 김건희 오로지 김건희. 근데 쫓아가는데 하이브란 돌부리가 튀어나오네. 갑자기 태클을 걸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이브에서 조금 몸을 낮춰서 좋게 갑시다 했으면 됐을 텐데 되게 고압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전화도 안 받고 하이브가 약간 쓸라면 써봐라. 알고 쓸게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이정주 파워를 모르는구나.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지. 매주 월화수목 저녁 7시 반. 이제 알았겠죠 이제. 너무하네. 아니 저는 갈 길이 바빠서 솔직히 하이브 죄송한데 별로 관심이 없어. 저를 안 건드리면 근데 저도 사실 이거 몰랐어요. 잘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이게 왜냐면 특검 때문에 기사가 묻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금융 당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악질 범죄로 아, 보여요. 근데 그렇게 번 돈으로 막 미국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라스베가스 거예요? 다니고 과집 세연하고 여보 이 정도면은 구속 아주세요. 사유가 찍혔잖아요.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구속될 것 미국에서는 같은데. 무기징역 나와 이거. 그러니까. 예. 아니 그 김건희 씨하고 공통점이 있네. 네. 주가 조작.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가 많이 좀 들어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어제 인사청문한 후보자 가운데 첫 번째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어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최혜병 사건 특검 내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조사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 오늘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고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설계업체 줄 소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관련해서는 앞서 저희가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아이고 벌써 11시여서 특검 관련해서 간단하게 취재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듣고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네. 아니 특검 쪽은 이제 저는 딴 거 말고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김건희 특검 쪽은 사실은 그 최혜병이나 내란 특검과 달리 인지 수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쨌든 이 단계에서 영장이 잘 안 나온대요. 뭘 하려고 하면 지금 김예성 그분 문제나 김건희 이걸 좀 뻗쳐가려고 할 때도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이걸 굉장히 경직되게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사팀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수원 브라더스 3인방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원지법 판사 3명을 동시에 보냈는데 법원 인사할 때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 안배, 기수 안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는데 한꺼번에 셋을 동시에 보냈다. 그러니까 남세진 부장판사 지난번에 윤석열 구속시킨 남세진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수원에서 싹 다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도 관계가 있는 분들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잘 안 나온다는 거는 수사에 상당한 난항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떤 방식으로든 돌파가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좀 드네요. 한편으로는 김건희 특검 저도 이제 만나봤는데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명태균 게이트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내놓은 다른 사건들이 있으시냐? 혹시 다른 의원들이나 정치인이 연루된 거 있으시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 한겨레 신문 최혜정 그 부국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3분의 1이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가능하죠. 거예요. 예, 충분하죠. 예. 왜냐하면 3분의 1이라고 해봐야 한 30명, 40명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되니까. 예, 예. 아니 45명은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한남동 멤버 45인. 반지 맞습니까? 윤석열과 45인의 공범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수가 이제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제가 어제 명태균 씨 통화했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 본인도 특검 조사를 받지 않을까? 부르지 않을까? 허허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겸공 출연한다는 것 같던데. 그래요? 저녁에 주진우 라이브. 저번에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네. 고정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하는지. 그 시간에 없습니다. 퇴근. 가지 않아요. 그 시간에는 취재. 이따가도 갑니다. 다른 데. 예. 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소위 이제 슈퍼위크인데요. 어제 가장 주목받았던 후보자는 강선우 의원이에요.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내일은 또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가 이진숙. 있어요. 예, 이진숙 후보자. 모레는 조현 외교부, 김정관 산업부, 구윤철 기재부, 그리고 금요일에는 윤호중, 정은경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정치권 내부에서 이 두 분에 대한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돌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그 낙마 가능성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있다라고도 좀 보이기도 하고 사실 이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다 생각해요. 뭐냐면 강선우 장관 후보자께서 애초에 사과를 하고 바로 잡고 그렇게 했으면은 조금 더 이 일이 잘 풀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폭로하신 보좌진들을 향해서 좀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문제가 더 커지고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부 분위기를 보니까 일단 이게 이제 여가부 장관이잖아요. 다른 어떤 장관마다 특성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장관이 능력과 도덕성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건 애매한 사람이 오거든요. 근데 여성가족부는 특히나 여성과 이제 가족, 소위 말해서 이제 전통사회의 어떤 가족이라보다는 그 가족 단위의 어떤 관계와 약자를 좀 보듬는 이제 좀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부처에 비해서 로고스보다 파토스가 좀 더 센 그런 부처예요. 감성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면 도덕성 문제를 조금 검증할 때 좀 더 수위가 높을 수도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민주당 내의 반응은 이걸 공방전으로 갖고 갔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억울할 수 있죠. 약간 억울하고 이게 예를 들면 나는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음해를 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봐보면 저희도 이제 취재했을 때 보좌진들이 지금 대나무 숲을 포함해서 한 7, 8명? 10몇 명? 많게는 두 자릿수 이상이 아무리 익명이라 해도 강선우 의원을 공격해서 뭘 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왜 다른 의원들은 공격 안 하나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만약에 그게 억울하고 하다면 왜 다른 후보자들은 의원들 지금 이제 쭉쭉 나오잖아요. 이전에 청문회 해보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공격이 나온 적이 없어요. 보좌관들이. 맞아요. 그리고 전직이고 이걸 의도적으로 음해했다고 만약 한다면 이게 그림이 안 맞아요. 그림이 안 맞고 저는 가장 큰 거는 약간 강선우 의원이 이걸 해법을 찾을 때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한 건데 정말 억울했다 했으면 이제 송사는 모르고 진실은 모르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보좌진들은 청문회 채택을 해야죠. 네, 채택을 해서 서로에게 피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보좌진들도 자신의 어떤 신상이 드러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죠. 그렇죠. 이 판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진위를 다퉈보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청문회에서 채택을 해줘야 돼요. 채택을 해주면 근데 그러면 양쪽이 타격이 갈 거예요. 진실은 밝혀지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일어설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갔으면 되는데 뭐 저간의 사정이 뭐든 간에 강선우 의원이 그걸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는 정황상이나 우리 통례상 봤을 때 선언칙으로 봤을 때 보좌진들의 말에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신뢰가 실리죠. 네. 그리고 뭐 쓰레기 버리라는 것도 SBS랑 이제 몇 번 붙었잖아요. 공방전. 근데 어제 결과로만 보면 첫 번째 할 때는 강선우 의원의 해명이 명확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차에 있던 거 김한규 의원이 물어봐서 하는데 차가 아니라 지역 사무실로 10분 거리 있는 거 갖고 가서 버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해명을 하려면 처음에 그 말을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문자 메시지가 나온 거고 네. 지금 그 보좌관들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선우 의원 측에서 그 고발하지는 않았다. 고발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고발한 것은 아니다. 검토를 하겠다. 고발한 그 것은 말이 아니다. 사실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고발하겠다라고 법적 대응 나오면 이게 신뢰가 와장창 그렇죠. 이렇게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이해가 필요한 거고 어제 저도 이제 어젯밤에도 막 한동안 막 여러 저 민주당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웬만하면 다 통과 좀 시켜주고 빨리빨리 어떤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심, 민도 이런 거다. 근데 지금 보면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정서법을 건드린 거 아니냐. 그렇죠. 최근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갑질에 대해서는 특히 젊은 층들로부터 상당히 이거를 그렇죠. 저도 못 사실 받아들이고.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클 거고
또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자 논문을 그렇죠.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학위 그 검증위원회에서도 자진 사퇴하는 게 옳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해서 자진 사퇴가 나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도해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또 저한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아니 근데 강 의원님은 두 분 이진숙 후보도 사실 내일이 이제 청문회잖아요. 청문회를 한번 그 거쳐보고 네. 본인이 소명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건 괜찮아요. 본인이 원하면.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진 사퇴하는 건데 원한다면 올려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테이블에. 그러나 이제 그 길을 선택하면 그거에 대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추가 고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혐의가 나오면 이제 법정 이제 투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후과까지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장관의 자리고 저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두 분들이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공격하는 걸 떠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마음에서 요 사건은 요 정도까지 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는 한 것 같다. 본인 자기 수위를 알아요. 근데 어쨌든 새 정부에서 지금 아직 적폐청산이나 뭐 내란 이걸 다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재 단초를 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분들을 엄호하고 이분들을 해 나가려고 하면 이분들이 자질이 꼭 필요하거나 내지는 정말로 자기 억울하겠다 했으면 정면 돌파할 수 있죠. 네. 근데 잘못하다 스텝이 꼬이면 이 부담은 강선 후보나 이진숙 후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인사청문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냥 무조건 감싸기 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일 열심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게 김진태, 고 장재원 장재원, 그리고 김진태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고 무조건 덮어놓고 감싸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논문 표절 같은 경우에는 그 오타도 정확하게 베꼈었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저희가 씨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씨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상당히 좀 타격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더 젊은 축에 속하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누가 가로채가는 거 굉장히 싫거든요. 이게 그렇죠. 되게 예.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네. 그걸 뺏긴 자는 얼마나 짜증이 날까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들면서 아니, 근데 젊은 층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라도 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감싸고 넘어가면 이번 주 발표될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비동의 강간죄,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강 후보자는 뭘 하고 싶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그 중요한 정책 의제, 특히 그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비동의 강간죄. 이거는 당연히 신설되어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 특히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사실 종교계가 상당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소수자 약자들은 굉장히 강도 높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 아이가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주무장관이 어쨌든 여가부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부처하면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굳이 예. 말하면 예. 이건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기 전 같이 절하. 이번 국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동료 의원이 장관에 지명받으면 통과시켜 줍니다. 의례상. 맞아요. 네, 사태 거의 있죠. 맞아요. 네, 예, 거의 예. 공격을 잘 안 합니다. 맞아요. 근데 예. 이번에는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잖아요. 국민의힘도 많이 조급하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것을 공론화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소문도 많이 돌고 실제로 확인 취재도 한 적도 있지만 보좌진들이 거부해서
기사 못 낸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뭔가 이재명 정부에 타격을 줘야겠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좀 의도가 보이기도 하고 참 국민의힘도 조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이번 주 스포이크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네 군데죠. 네 군데고 아이가 바쁘게 국방장관하고 지금 하고 있죠. 인사청문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내주에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 인선이 끝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예. 오늘 두 분 진짜 알토란 같은 단독 기사로 빼곡히 매주 오늘만 구성이 같았으면 된, 좋겠네요. 매주 오늘만 같아라. 저는 연예부 좀 이제 연예부 처음 해봤습니다. 매주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두 분 너무 같았으면 감사드리고요. 진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늘 같은 날로 만나 뵙도록 감기 하겠습니다. 낫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